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은 어떤 동물일까요? 왜 그 많은 생명체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이런 의문의 끝은 까도 끝도 없는 또 다른 의문과 문제만 나올 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생각은 자주 하지 않죠. 이런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가 바로 제가 살면서 힘들다고 느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변을 돌아보면 저 말고는 다 별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듯 싶어서 더 절망적이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저 맑고 순수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줄 알면 큰 오산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많이 잊었을 뿐이라 그런 거지. 사실 어린 시절에 나는 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집이 엄청 가난했기 때문이었고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어린 나이에 가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가난하다고도 느끼지도 못했는데 저는 늘 불행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불행했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선량하고 착한 공무원이었어요. 단지 융통성이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아버지가 소신대로 깨끗하게 사셨던 분이셨기에 힘드셨던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한테는 촌지다 뭐다 갖다 바치는 것이 일상이었고 땅 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돈 갖다 바쳐가며 출마하고 동네 잔치를 열어서 유권자들을 모집을 하던 때였습니다. 옳은 길만을 가려고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바빴던 아버지 때문에 늘 아버지의 보험금은 줄어들기만 했어요. 당시에는 노란 월급봉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늘 아버지 월급날만 되면 엄마가 아버지와 다투었고 어김없이 연탄불 있던 부엌에서 엄마가 쪼그리고 앉아서 우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몰래 서럽게 우실까 하고요. 그때는 엄마가 불쌍했고 아버지가 미웠어요. 엄마가 저렇게 우시는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도 월급날만 되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셨고 얇아진 월급 봉투를 엄마에게 내주는 손이 떨리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에게 두툼한 월급 봉투를 내밀고 싶으셨겠지만 무슨 사정인지 그러지 못하셨거든요. 엄마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어려운 고향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오면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 찾아와서 책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안마기계를 팔러 온 사람도 있었고 쌀이 떨어져서 돈 빌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돈 빌리러 온 사람도 있었고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버지의 직장에서 어려운 동네 편을 들어주다가 윗사람의 미움을 사서 승진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감봉까지 되었어요. 자식이 5이나 있는데 아버지 월급은 갈수록 바닥을 기었으니 엄마의 깊은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의 집에 일하러 다니셨어요. 동네에서 모르면 간첩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떠들썩한 부자였어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항상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 일을 하러 다니느라 낮과 밤도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언니와 함께 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가 바빴던 엄마는 그 집 일을 하고 온 늦은 시간에 집안일을 하느라 밤새 빨래를 하고 쉬지를 못하셨어요. 당시에는 연탄불과 골로를 쓰는 때라서 세탁기도 없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순하고 말수도 적어서 엄마가 시키는 일은 어긴 적이 없는 터라 아예 저에게 관심도 없으셨죠. 그때만 해도 공부도 잘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오빠를 챙기느라 정신을 쏙 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트레스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당시 아버지들처럼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집안일이 쌓여 있었어도 그건 아버지의 일이 아니었어요. 다 엄마 몫이었죠. 밖에서는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 자식보다도 남들을 더 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늘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별 정이 없으셨어요. 늘상 신세 한탄만 하셨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뜻을 못 이루고 산다고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퍼주고 다니시니까 엄마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던 그 집에 가서 일하느라 뼈골 빠지는데 아버지는 별 생각이 없는 분처럼 생동하셨어요. 옆엔 내가 남편이 버릇안 준 돈으로 적든 많든 살림만 할 것이지 우세스럽게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 당시에는 그 부잣집이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나중에서야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며 동네 플랜카드가 하나 붙이고 동네를 휩쓸고 다녔는데 바로 그 집에 동네 창피하게 일하러 다닌다며 엄청 화를 내셨고 그 일로 심하게 싸우기도 하셨어요. 막내였던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아버지가 참 이상했고 엄마가 불쌍했습니다. 늘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일만 해드는 엄마에 비해서 아버지는 집에서는 주전자에 물이 없어도 엄마를 부르던가 아니면 언니나 오빠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다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 설거지라도 있으면 난리 법석이셨어요. 야, 니들 엄마 어디 갔냐? 이게 뭐냐? 빨리 안 치우냐? 네 엄마는 이런 것도 안 하고 뭐하고 쏘다니는 거야? 잔소리 폭죽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싫어서 오빠나 언니는 늘 아빠가 퇴근하면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거나 집을 나가서 늦게 오곤 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제가 막내이고 어려서인지 저에게는 뭐라 하시진 않으셨죠. 그래도 아빠는 저에게도 무관심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만 오시면 바로 주무셨어요. 그것도 코를 골면서요. 그러다가도 언니나 오빠가 놀다가 행여라도 조그만 소리라도 들리는 날엔 금방 깨서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시끄럽다. 아빠 자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조용히 해. 어이 참 집구석이라고원. 그랬으니 사랑도 못 받고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언니는 오빠가 좋아할 리가 있었겠어요. 늘상 아빠가 집에 오시면 긴장했으니까요. 아빠가 그렇게 화를 막 낼 때에는 언니나 오빠가 서로 서공거리며 말을 해야 했고 마당을 지날 때에도 살금살금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낮 동안은 내내 제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겨우 학교에서 돌아온 언니나 오빠를 만나서 반가운 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대화도 쉽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게는 아주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빠 말처럼 아는 것도 많은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집에 와서 하는 일은 엄마 또 어디 갔냐? 남편이 올 시간에 어디로 또 간 거야? 이놈의 집구석 이러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야. 어서 엄마 불러와라. 어서! 라고 하며 언니 오빠에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랬으니 아버지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아빠가 퇴근 시간이 되면 일부러 밖으로 놀러 나가거나 뒷산으로 나가서 돌아다녔어요. 아무리 언니나 오빠가 아버지를 피해서 집 밖으로 빙빙 돌다가 아버지가 주무실 때쯤이면 몰래 들어왔어도 저는 절대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사시는 불쌍한 우리 엄마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엄마 끔딱지였던 저에게 바삐 일하러 가시면서 급히 부탁하시는 말이 있었거든요. 순심아, 오빠나 언니가 집에 없더라도 넌 함부로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너라도 집을 지켜야 할 게 아니냐. 아빠가 언니나 오빠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넌 아빠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해. 아랫목에 아빠 밥을 꺼내서 상에 올려주고 알았지? 그래도 아빠가 너가 착하니까 너한테는 화를 안 내시잖아. 아빠 심부름도 잘하고 언니는 오빠처럼 하면 안 된다. 저는 끄덕끄덕하며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왜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엄마가 그렇지 않아도 천방지축으로 나돌아다니는 언니 오빠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나가지 않았어요. 저마저 나가면 집은 누가 지키냐고요. 그리고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늘 혼자였어요. 친한 친구가 가끔씩 놀러 오긴 했어도 그저 잠깐 동안이었어요. 그 친구는 윗동네에 사는 친구였는데 양옥집에 대문도 커다랗고 그 윗동네에서는 제일 큰 집이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어도 가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참 착했습니다. 잘 사는 집에 살면서 그 친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허름하고 좁디 좁은 집에 사는 나와 친구로 지냈으니까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풍족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모든 게 부러웠어요. 그 친구 집에는 늘 그 친구의 엄마가 있었어요. 옷도 매일 바꿔 입고 왔고 학용품도 항상 새 것이었어요. 피부도 하얗고 손도 늘 깨끗했습니다. 제 손과 비교하며 늘 제 손은 그 친구에게 보여주기 싫을 정도로 새까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이 어찌나 좁던지 따로 씻을 데가 없어서 마당에서 씻어야만 했습니다. 수도꼭지가 붙어있는 문이 달린 곳이 있어서 한 번씩 엄마가 거기서 씻으시고 아빠도 씻기는 했지만 제가 혼자서 문을 닫고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두워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늘상 비누로 손발만 씻었고 어쩌다 한 번씩 대중 목욕탕에 갔어요. 그때 말고는 제대로 목욕한 적이 없었어요. 늘 바쁜 엄마가 저를 매일 씻겨줄 시간도 없었고요. 비누로 씻어서 그런지 손이 자주 트고 아토피도 있었어요. 가족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제 손에 로션을 바르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처럼 곰 머릿결도 아니었고 찰랑거리는 긴 머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늘 짧은 단발이었고 제 머리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빠는 자기 나름 바빴으니까요. 그 어린 마음에도 피부가 하얗고 뽀얀 제 친구가 참 부러워서 그 친구처럼 매일 목욕하고 싶었습니다. 늘 집을 지키던 제가 혼자서 씻으려고 하니까 괜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서 늘 마루에 앉아서 문 쪽을 향해 누가 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곤 했어요. 금방이는 개종시계가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랐고 째깍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에도 불안해했어요. 정말 너무 무서울 때에는 대문 앞에서 앉아서 책을 읽기도 했어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집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제 친구는 늘상 그 친구의 엄마가 씻겨주고 목욕실이 따로 있어서 목욕도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몸에서는 좋은 향수 같은 냄새도 났어요. 집안에 목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그런 신식 양옥집이 참 부러웠어요. 그와 반대로 저희 집은 아랫동네 언저리에 있는 언덕배기 경사진 곳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져 있는 곧 쓰러질 것 같은 오래된 옛날 집이었어요.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서 무너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그런 집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저에게 늘 그러셨어요. 혹시라도 아버지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없다고 해라. 여기 안 산다고 해. 그리고 아빠는 집에 없다고 해. 알았지? 그래서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지대가 높고 계단이 있는 큰 양옥집에서 살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그 집도 날아가고 그래도 빚이 남아서 호적드는 형편이라서 싸디싼 그 집도 우리 형편에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집은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가 집이었는데 손바닥만한 철문을 밀고 들어가면 지대가 낮아서 5계단 정도를 내려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엄마가 잠을 못 주무셨어요. 당시만 해도 배수시설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서 뒷산에서 흐르는 빗물이 지대가 낮은 우리 집으로 다 흘러들어 왔으니까요. 장마철이 되면 엄마가 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집으로 들이치는 빗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어린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출근을 해야 하는 가장인 아빠는 잠을 자게 해야 한다며 혼자서 힘들게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철문 앞을 막고 밤새 내내 지키고 서 계셨어요. 언니 오빠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고요. 그때도 저희에게 그러셨어요. 이런 고생은 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들까지 비를 맞아가며 고생시키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된다. 엄마는 철의 여인이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위해서 강해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폭우 때문에 빗물이 들이쳐서 마당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푸세식이었던 변소가 비교적 지대가 높은 대문 쪽이라서 들이치는 빗물로 넘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마당에 빗물을 막기에는 엄마 혼자서 역부족이라 아빠와 함께 밤새 빗물을 막아내느라 뜬 눈으로 지샜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아름답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폭우 속에서 아빠가 엄마와 함께 합심해서 모래자루를 쌓아가며 한마음으로 빗물을 막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매일 잠에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우리 엄마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혼자서 늘 고군분투를 하느라 바쁘기만 했던 엄마와 늘 집에서는 태평하기만 했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만 혼자서 죽도록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왜 엄마는 나와 말 한마디로 나눌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걸까? 오빠가 사춘기라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한 용돈을 따로 주지 않아서인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좀도둑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나 부끄럽다며 가지 않고 엄마만 보냈어요. 싫은 일은 다 엄마 몫이었죠. 아버지는 그때도 오빠를 훈육해서 잘 타이를 생각은 하지 않고 엄마만 잡았습니다. 집구석에서 어떻게 애들을 교육을 시켰길래 저 모양이야? 창피스러워서 살 수가 없네. 애들 똑바로 못 가르쳐? 그래서 분통이 터진 엄마와 큰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밤새 내내 우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오빠도 미웠고요. 저는 절대로 엄마를 속상하게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죠. 그때 엄마의 슬픔과 고통이 어린 저에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모른 척 잠만 자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잠 한숨도 못 자고 속만 끓은 엄마가 오뚜기처럼 씩씩하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아버지 아침 식사도 대령 했습니다. 그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당하고도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어요. 아마도 엄마는 아버지가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출근하시는 것은 스스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자식들이 주렁주렁 하니까 엄마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도서관에 가서 마음껏 책을 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책을 사달라고는 말도 못했습니다. 늘 책을 읽고 싶었지만 집에 있는 책들은 제가 읽을 만한 책들이 없었어요. 아빠가 책장수들을 찾아와서 사달라고 해서 사준 책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어른들용 역사물 전집이나 제가 이해하기 힘든 두꺼운 책들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책들을 비싸게 주고 산 책들이라며 안방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꽂아두셨지만 한 번도 읽으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시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책들만 그 좁은 안방의 한 벽면을 차지했어요. 그랬으니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이왕 책을 사려면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사면 돈을 꼬라박더라도 덜 아깝지. 이건 읽지도 못할 책들을 사와서 진열만 하면 뭐해요? 그래도 서기의 경일기였습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꺼져. 늘 엄마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정말 거짓말도 않고 언니들 오빠도 있었지만
제가 읽을 만한 책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네 집에는 아예 책방이 있어서 한쪽 벽에 가득히 위인전기나 식물도감 같은 책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제 친구네와 저희 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친구네 아빠는 친구네 엄마한테 다정하게 말했고 친구에게도 관심을 많이 주더라고요. 제 친구의 방에는 어른 책은 단 한 권도 없었고 우리가 읽을 만한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던 그 친구가 한 권씩 빌려주곤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여름방학 때가 되면 늘상 1시간씩 걸어서 공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이 큰 재미였어요. 저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저를 이뻐하셨어요. 엄마도 저에게 관심을 많이 주셨고 제가 시험 기간에 밤을 새고 공부를 하면 함께 옆에서 안 주무시고 언니나 오빠 몰래 우유나 빵을 사두었다가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참 행복한 순간이었죠. 저는 엄마가 힘들어하실까봐 학원에 보내달라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땐 학원 안 다녀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잘 견뎌냈어요. 5 형제 중에 전교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것도 명문대를 입학을 했으니 엄마께 큰 효도를 한 셈이었죠. 언니와 오빠는 전문대를 다니거나 중퇴를 하곤 했으니까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쪼달렸어요. 중퇴를 하고 돈만 벌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용케 잘 참아냈습니다. 막상 남들도 다 원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어도 공부보다는 알바를 하며 돈을 벌 때가 참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팔자였어요. 늘 머릿속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어떻게 돈을 버나 연구하려고요. 다행히도 알바생들 중에 대부분은 명문대생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에 저를 알바생으로 고용을 했던 사장님이 이쁘게 보셨습니다. 사장님의 지인들의 모임이 그 가게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사장님이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어이 수철아, 너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시며 일하고 있는 나를 오라고 해서 수철 씨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그때부터 거의 매일 남편이 나를 찾아왔어요. 첫눈에 반한 남편이 나와 사귀려고 생전에 해보지도 않던 힘든 서빙 알바를 자청해서 했습니다. 남편은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싫지는 않아서 가난한 집안의 딸이어도 괜찮다고 해서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어요. 백날 알바를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도 질렸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일찍 퇴직을 하신 바람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결혼 말에 놀란 엄마가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결혼을 허락하셨어도 돈이 없어서 남들처럼 혼수도 준비를 못 해준 걸 두고 많이 우셨어요. 그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힘들게 키우셨는데 제가 데려가서 죄송한데 어떻게 혼수까지 바라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가진 돈이 얼마간 있는데 이 돈으로 하세요 라고 하며 남편이 적지 않은 돈을 드렸어요. 할 수 없이 엄마는 남편에게 그 돈을 받고 혼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이 같은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알았더라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었을까요? 시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부자가 되겠다는 내 일념이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직진케 했으니까요. 일단 취업을 한 뒤로는 엄마에게 적지 않은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언니들이나 오빠는 자기 앞가림을 하기도 바빠서 엄마를 챙겨드리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버지는 퇴직을 하신 뒤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고 엄마만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들들 볶으셨죠.
그때 제가 엄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네 아빠야. 네 아빠가 세호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원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엄마, 아버지가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야 미운 사람이라도 내 곁에 건강하게 오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한테 이별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따로 나와서 엄마 혼자서 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엄마가 놀라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겠냐? 이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자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 아버지는 엄마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나 언니들인 오빠도 아버지를 몰랐는데 엄마한테 왜 집착을 하겠어요?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건 아니다. 엄마도 막판에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만큼 봉사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아요. 엄마가 집을 나와서 따로 살게 되면 아빠도 엄마한테 기대지 않고 방구석에서 나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저러시다가 금방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엄마가 집에서 다 챙겨주는데 뭐하러 밖에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만 찾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젠 엄마 인생을 사세요.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돌아볼 시간도 가지셔야죠. 처음에는 싫다던 엄마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하셨는지 제 뜻대로 아버지께 각자 당분간 혼자서 잘 살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할 각오도 하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엄마의 이유가 있는 가출에 멘붕이 오신 듯 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원룸을 얻어드렸더니 엄마가 식당에 시간제 알바를 하시면서 놀러도 마음껏 다니셨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엄마한테만 보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보내지 않았어요. 퇴직금을 쥐고 혼자서 쓰고 계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죠. 엄마 말에 의하면 퇴직금 구경도 안 시켜주셨대요. 퇴직금도 안 주는 아버지의 삼시세끼를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 맘 같아서는 아버지 이혼을 하고 퇴직금도 반으로 나눠서 헤어지셨으면 좋으련만 그건 엄마가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퇴직금이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걸 노리고 내가 추잡스럽게 이혼을 하겠냐? 그렇게 코너에 몰고 싶진 않다. 아마도 자식들이 하나같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불쌍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마저도 엄마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 다른 신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혹은 엄마 단둘이서 가까운 데로 모시고 산책도 가고 맛있는 곳에 가서 함께 식사도 했어요. 멀리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일하느라 그랬어요. 남편과 결혼하게 되자 많은 것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시너지 효과가 남편을 만남으로써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때부터 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뒤에 서방님이 결혼을 했어요. 서방님이 의사라서 꽤 괜찮은 집안에서 대시를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동서가 낙점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장남이 가난한 집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득도 못 본다며 잘 사는 집안의 딸과 서방님을 결혼을 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쓰셨어요. 시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열쇠를 주렁주렁 매달고 오는 동서를 맡게 되자 매우 흡족하시면서 며느리는 동서 하나만 있는 것처럼 좋아하셨습니다. 미모는 돈으로 처발라서 만들어져서 영혼도 없어 보이는 인조인간 같은 얼굴이었지만 결코 밉상은 아니라서 서방님이 받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이뻐해주는 시어머니만 믿고 저에게 선을 넘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과일을 먹으면서 동서가 제게 갑자기 물었어요. 형님은 왜 맨날 일만 하세요? 이번 여름 휴가는 언제 가세요? 그러자 제 대신에 남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휴, 말도 마요, 재수씨. 이 사람은 일 중독자예요. 아직 한 번도 제주도도 한 번 못 갔어요. 네? 그럴 리가요.
제주도는 동네 뒷산에 가는 것만큼이나 자주 다니는 곳인데 아직도 아주버니랑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거예요? 동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 형님, 제주도는 가보신 적은 있으시죠? 응? 제주도? 네, 제주도요. 설마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본 거지는 없을 테죠. 길바닥에 굴러다닌 노숙자도 다 가봤을 곳인데요, 뭘.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주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 워크숍도 다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요. 제가 다른 일에 몰두를 하고 있어서 휴가나 여행이나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거짓말도 못한 건가요? 아직까지 제주도도 못 가봤으니까요. 그러자 시부모님과 동서와 서방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놀랍다는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너는 제주도도 안 가보고 뭐 했냐? 형님 진짜예요? 어머 족하는 거 아니에요? 건방진 동서의 말에 제가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행은 꿈도 못 꿔봤어요. 일 때문에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그러셨습니다. 얘야, 네 형님이 너랑 같냐? 너는 부르주아잖니. 어디 될 때나 대라. 그러자 키득키득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어머, 제주 여행도 못 해본 거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저 웃자고 한 소리죠. 허허. 라고 저를 한껏 비웃었어요. 죽을라고 환장을 했나. 제 꼬라지를 건드렸습니다. 그런 동서에게 남편이 나무랐어요. 재수씨처럼 타고난 금수저에게는 제주 여행이 뒷산에 가는 것 마냥 쉽겠지만 금수저가 아닌 사람은 쉽게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거지들이라고 비아냥대고 싶어요? 바로 사과하세요. 형님, 제 말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미안해요. 형님이 거지가 아니면 되는 거죠. 뭘 그래요? 나보다 한참이나 어린 것이 말도 싸가지 없이 하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기인 없이 그랬습니다. 이번에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다녀왔는데 이번 여름휴가를 또 몰디브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 고민이에요. 제주도도 못 가본 내 앞에서 별 유세를 다 떨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더 제 성질을 건드렸어요. 형님, 대답 좀 해봐요. 제가 몰디브로 갈까요? 아님 하와이로 갈까요? 형님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제가 대신 다녀와서 말해줄게요. 라고 하며 내 앞에 얼굴을 들이밀자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다 못 가봤으니 둘 다 가지 그래? 금수저라 남은 건 시간이요. 돈밖에 없다고 자랑질인가? 라고 했더니 요 앙큼한 동서가 또 선을 넘고 말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제주도 여행도 못 간 우리 형님을 위해서 제가 몰디브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그래야죠? 어머니, 아버님, 우리 함께 가는 게 어때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좋다며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웃어댔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기분이 상해서 그랬어요. 재수씨 눈에는 돈 없는 흙수저들만 보면 다 거지로 보여요? 위아래도 모르고 들이밀지 맙시다. 야 경수야, 네 마누라 예절교육 인성교육 좀 잘 시켜라. 그래도 시부모님과 서방님은 별소리를 탄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형이나 형수교육 좀 잘 시켜. 없이 사는 것도 유세를 떠는 거야? 뭐야? 별것도 아닌데 자격지심을 갖고 교육하란 말아야. 하여간 없는 것들은 꼭 없는 티를 내더라. 그 말에 남편이 서방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떤 형이 동생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동서와 서방이 편만 들었어요. 뭐하는 짓들이냐? 동석이, 너 함부로 네 동생 멱살이나 잡고 그럴 거야? 결혼을 하더니 얘가 변해가지고 못 봐주겠네. 그때서야 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말리고 서방님에게 나무라셨어요. 경수야, 형한테 네가 그런 식으로 대들면 안 된다. 결혼한 후에는 더 형제간에 지킬 건 지켜야지. 동석이 너도 참아라.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경수를 혼내줄 테니까 다시는 너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남편이 멱살을 펼고 그랬습니다. 경수, 너 새겨들어라. 네 마누라나 네가 함부로 위아래도 모르고 까불고 다니면
앞으로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알았냐? 재수씨 교육 좀 단단히 시켜. 머리에 든 것은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놀러만 다니는 주제에 그걸 자랑이라고 사람을 내리깔고 보냐? 그러자 동서가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되돌았습니다. 뭐라고요? 아주버니. 아주버니야말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을 거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예민해서 무시한다느니 함부한다느니 하면서 피곤하게 군다니까요. 그래서 성질이 날대로 난 남편이 동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어요. 재수씨, 그렇게 돈도 많아서 자존감이 높은 재수씨가 클럽의 킹걸이었어요.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아주 개판으로 놀았다고 하던데, 그 바닥에 모르는 인간들이 없다고 하던데, 얼굴도 참 두껍네. 내 참 더러워서 침도 못 뱉겠네. 그 말에 동서는 사색이 되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서방님은 증거를 대보라며 남편한테 대들었고요. 시부모님은 무슨 소리냐며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뒷일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저도 그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도 함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꼴불견인 동서를 보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부잣집 딸인 금수저 동서가 그 꼴을 당하고 서방님과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겠어요. 본래의 정체가 드러나자 아주 간단하게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도움 덕택에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아들과 딸도 하나씩 낳아서 사랑을 듬뿍 줘가며 엄마와 함께 살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밥도 해드시고 아파트 경비를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여전히 저희 언니들이나 오빠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지만 씩씩하게 잘 사셨어요. 엄마는 저희 애들과 언니 애들까지 가끔씩 돌봐주면서 힘이 조금 들어도 더 젊어지셨습니다. 보모 아주머니가 매일 집에 오셨기 때문에 엄마가 외출도 하시곤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엄마가 쓰실 중형차도 한 대 사드렸고 직접 운전도 하시면서 유유자적 여유롭게 지내시게 했어요.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네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한 데가 어디냐? 왜요, 엄마? 내가 노래교실에서 만난 최 사장님 댁에 우리 노래교실 사람들과 놀러 갔는데 거기서 누가 한참 나를 쳐다본다고 해서 봤더니 꼭 네 아버지 같더라. 그냥 가버리길래 그러려니 했다. 그래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많겠죠. 설마 아버지겠어요? 사실 아버지가 맞았어요. 엄마가 또 그 쓸데없는 모성 본능이 발동을 할까 봐서 아버지가 일하는 곳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이렇게 서로가 떨어져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으니까요. 저는 얼마 전에 한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건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자수성가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친목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어요. 모임의 인원도 딱 5명이었어요.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 저로서는 그 클럽에 가입 제안을 받았을 때 참으로 영광스럽더라고요. 만나서 그저 놀고 먹고 하는 모임이 아니고 건설적으로 좋은 일에 함께 동참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취지여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각기 다른 업종에서 큰 부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룬 사람들이라서 배울 게 많았어요. 정기적인 모임이 늘상 한 고급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모임을 큰손클럽이라고 편할 대로 부르고 다녔어요. 어느 날 정기 모임에 나갔더니 한 여자가 과일 접시와 고급 와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모임의 홍일점이라서 늘상 센터에 앉아 있었어요. 늘 서빙을 지휘하던 총지배인이 약간 나이가 들어보는 여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새로 들어온 그레이스 최입니다. 앞으로 서빙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서비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그 지배인이 그랬어요. 인사드리세요. 여기 이분들은 특 VIP 분들이니 실수 없도록 잘 모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레이스 채라고 합니다. 라고 하며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센터에 있는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도 놀라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달달달 떨었어요. 저는 지배인을 불러서 조용히 귓속말을 해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본 적이 없었어요. 지배인의 말로는 한때는 잘 나가는 사장님의 딸이었는데 사장님이 망해가니까 그동안 같이 놀았던 애들한테 그랬다네요. 큰손 클럽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 그 사람들 돈이 장난이 아니게 많다며? 다른 졸부들과 달라서 좋은 일도 많이 한다던데. 또 알아? 내가 어떻게라도 꼬시면 돈을 빌려줄지. 우리 아빠한테 돈만 대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지를 못하겠어. 라고요. 돈이 많은 부모 덕에 세상을 참 쉽게도 살아왔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었죠. 세월이 흘러서 그 금수저인 동서가 내 발 아래에 있는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 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인생사인 것 같아서 저도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